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3과목 유통 마케팅 기출문제 2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통 마케팅 25문제는 뭐 분야별로 해가지고 상당히 다양하게 고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에 나왔던 유형보다는 좀 다른 문제 유형 스타일, 기존에는 문제은행식으로 많이 나왔다면 이번에 새로운 문제 유형들도 여러 문제가 좀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 보면, 난이도를 보면 한 60점대는 좀 맞게 좀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하지만 체감적으로 느낀 거는 조금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46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46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통 마케팅 조사 표본 추출의 유형입니다. 표본 추출에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이 문제 잘 나오는 문제고요. 46번. 이 문제 관련돼서 저도 이제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주 질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모집단이 상호 배타적인 집단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모집단이 있으면 이걸 또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사자는 나누어진 배타적인 집단들 중에서 면접할 몇 개 집단을 집단을 뽑아내는 거예요, 집단. 집단 중에서 집단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집단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층화 표본이라는 게 있고, 표본 추출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군집 표본 추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나중에 최종적인 방법만 틀려지는 거죠. 둘 다 어떠냐면 전체 모집단이 있으면 이거를 그룹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뭐 여기 3개로 했는데 뭐 3개 내지는 뭐 4개 이렇게 하는 거죠.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는 거예요. 묶는 거죠. 묶은 다음에 이렇게 묶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배타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묶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지장 세분화 하듯이. 근데 층화랑 군집이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군집은 뭐예요? 군집은 영어로 클러스터라고, 클러스터. 덩어리죠, 덩어리. 이 중에 한 덩어리 아니면 두 덩어리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전체를 이렇게 뽑아내서 전체를 다 표본 추출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층화는 달라요. 층화는 네 덩어리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각 계층별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층별로 뽑아줘요. 계층별로 군집은 이 중에서 A 이거 하나만 전체 다 뽑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덩어리별로 뽑아내는 거죠. 한 덩어리만 딱 뽑아내서 그 사람들을 다 표본으로 추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층화는 모든 덩어리에서 일정 부분 다 뽑아내는 거죠. 일정 부분. 여기서 20명, 여기서 20명, 여기서 20명, 20명 이렇게 뽑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100명씩 있으면. 근데 군집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100명 다 뽑아내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었다. 그래서 집단을 표본으로 추출한다는 집단을 뽑아내는 거 뭐예요? 군집 표본 추출에 해당하더라. 47번 고객 관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고객 관계 관리죠. 47번을 보시면 47번은 고객 관계 관리에 관련된 문제예요. 문제는 고객 관리라고 했지만 고객 관계 관리 CRM이죠.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뭐죠 이거? 한 번 고객을 영원한 고객으로 만드는 거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충성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충성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기존 고객이 뭐예요?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탈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기존 고객. 왜 그러냐? 신규 고객은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물론 고객관계 관리에서도 신규 고객도 당연히 창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존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죠. 장기적인 관계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필요해요.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비용은 적게 든다라는 거예요. 뭐 쿠폰을 보내준다라든가 새로운 정보를 보내준다라든가 이 정도로 되지만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광고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인적 판매도 해야 되고 판매 촉진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원가가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47번. 동그라미 2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듭니까? 아니에요. 원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 정답 1번입니다. 1번. 나머지는 한번 쭉 보세요. 46번, 47번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48번. 고객에 대한 원활한 판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판매원이 보유해야 할 뭐예요?
필수적인 정보. 뭐 하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원활한 판매 서비스를 하기 위한 거죠. 판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누가 가지고 있을? 그렇죠? 판매원이 보유해야 할 필수적인 정보. 그렇다면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기업 정보도 잘 알아야 되고요. 제품에 대한 정보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 고객에 대한 정보 당연히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라든가 판매 기회에 대한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된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이것도 뭐 그냥 상식적인 문제였습니다. 49번. 49번은 마케팅 믹스 4P 중에서 프라이스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마케팅 관점에서 가격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유 또는 사용을 위한 대가로 교환되는 돈이나 기타 보상이다. 2번.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돈으로 교환되고 지불 가격은 항상 정가나 견적 가치와 일치한다. 항상이 들어가면 항상 틀리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2번. 지불 가격은 항상 정가와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지불되는 가격 깎아 디스카운트 해주기도 하잖아요.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오직, 다만 뭐 이런 단어 들어가면 거의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50번.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의 탄력적인 정도를 나타냅니다.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렇다면 가격 탄력도에 대한 문제를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문제 50번. 가격 탄력도. 정확하게 하자면 수요의 가격 탄력도죠. 우리 표시하기를 2로 표시합니다. 탄력도죠. 탄력도는 가수의 가수. 가격의 변화율분의 여기는 수요의 변화율이죠. 그리고 얘네들 어떠냐면 절대치가 쳐준다.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10% 증가하면 수요가 마이너스 20% 감소한다.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지금 이거 쳐졌으니까 얼마죠? 2가 되죠. 2. 그래서 탄력도가 기본적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란 건 가격이 조금 변동했는데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변동한다라는 거죠. 특히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탄력적인 거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 비탄력적이란 건 가격을 변화시켰더니 수요가 별로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가격을 올렸는데 거기에 수요가 많이 줄지 않았다. 1보다 작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이런 건 어떤 거냐면 필수품들이에요. 필수품들. 얘는 사치품들. 대표적인 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만약에 뭐 밀가루라든가 뭐 쌀 가격을 올렸어요. 그렇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아주 많이 줄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죠. 특히 이제 탄력도가 큰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탄력도가 1보다 큰 경우. 탄력도가 큰 경우. 탄력도가 크다라는 거는 가격 변동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변동하는 거죠. 가격은 조금 변동했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변동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떠냐? 대체재가 많은 경우죠. 대체재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A 제품, B 제품, C가 있는데 다 비슷한 제품들이에요. 비슷한 제품. 얘가 가격을 뭐 20% 올렸어요. 20% 올리면 얘네들 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객들은 여기가 사겠습니까? 안 사요. 대체재가 많으면 여기나 여기 가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탄력도 큰 경우에는 대체재가 많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런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1번.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의 수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당연히 커지죠. 대체재. 2번. 대체재 이용이 쉬울수록 대체재 똑같고요. 3번. 더 많은 보완재? 아니죠. 보완재가 많으면 수요 가격 탄력성이랑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보완재가 아니라 뭐야? 대체재. 더 많은 보완적인 재화. 보완재죠. 보완재가 존재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대체재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더라.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근데 4번 보시면 가격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적게 드는 재화, 탄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필수재보다 사치품의 성격을 갖는 경우 가격 탄력성이 높다. 그쵸? 아까 어디 있어요?
사치품 돼 있어. 사치품. 그다음에 4번 가격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적게 되는 재화가 가격 탄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정답은 3번이었다. 51번입니다. 상품 관리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51번은 그 마이클 포터가 아니라 누구죠? 필립 코틀러에 관련된 내용이죠. 필립 코틀러의 제품 구분, 유형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거죠. 51번. 51번은 필립 코틀러죠. 필립 코틀러의 제품의 분류, 제품 분류. 동그라미 3개 있었잖아요. 동그라미 3개.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 이런 것들이죠. 핵심 제품, 가장 기본적인 편익만 제공하는 거죠. 기본적인 편익. 가장 기본적인 편익만 제공하는 제품을 우리 핵심 제품이라고 그러죠. 유형 제품은 핵심 제품 플러스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뭐 제품의 뭐 어떤 거예요? 그 디자인이라든가 제품의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의 뭐 또 브랜드 뭐 이런 것들 부가적인 속성들이 붙어 있는 걸 유형 제품이라고 하고 확장 제품은 뭐예요? 유형 제품에다가 플러스 되기를 서비스에 관련된 거죠. 특히 애프터 서비스에 관련된 거. AS라든가 뭐 대금 지불, 보증, 설치, 배달 뭐 이런 것들이 부가적인 기능들이 붙어 있는 걸 우리는 확장 제품이라고 하더라. 그렇다면 51번에는 3번 보세요. 고객 개개인이 느끼는 편익의 크기는 유형적인 상품에 집중돼서 느끼는 편익은 뭐예요? 편익은 아까 얘기했지만 편익은 핵심 제품이란 말이에요. 핵심 제품. 이게 그런 문제였어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거의 모든 상품은 유형적인 요소와 무형적인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 맞죠? 맞습니다. 흔히 유형적인 상품을 제품이라고 하고 무형적인 상품을 서비스라고 한다. 맞죠? 대부분의 상품들은 한 가지의 편익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익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상품 편익의 묶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3번 고객 개개인이 느끼는 편익의 크기는 유형적 상품이 아니라 뭐예요? 핵심 제품. 정답은 3번이다. 3번. 52번은 좀 쉬운 문제죠. 상품 구색에 관한 설명입니다. 구색. 상품의 구색은 뭐예요? 넓이. 이거죠. 넓이. 아니면 깊이. 얘네들 다 합친 뭐 길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넓이는 제품이 뭐예요? 다양성에 관련된 거죠. 다양성. 다른 말로 폭이라고 그러죠. 폭. 깊이는 전문성에 관련된 거죠. 뎁스에 관련된 거예요. 뎁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양성은 상품 구색의 넓이 좋습니다. 2번 다양성은 취급하는 상품 카테고리의 숫자가 많을수록 커져. 그렇죠. 넓어지죠. 3번 전문성은 깊이 좋죠. 4. 전문성은 각 상품 카테고리에 포함된 품목의 숫자가 많을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제 넓이는 뭐 가전제품이다 치면 이런 거죠. TV, 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뭐 청소기 등등등 옆으로 넓으면 넓을수록 그렇죠. 이게 넓이죠. 넓이. 깊이는 이거죠. TV다. TV. TV도 뭐 여러 가지 TV가 있을 건데 TV의 종류 중에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LED도 있고 LCD도 있고
최근에 뭐 있죠? 뭐 LED도 있고 LCD, PDP도 있고 옛날 거죠 이거는. 최근에 스마트 TV도 있죠. 밑으로 이게 뭐예요? 한 제품이지만 이 카테고리 내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 많으면 이건 뭐예요? 이게 깊이죠, 깊이. 4번도 맞고요. 5번 상품에 대한 가용성. 가용성의 정의를 알면 이거 너무나 쉬운 거였는데 모르면 다 읽어봤어야 되는 거죠. 가용성은 뭐예요? 어떤 주문에 대해서 고객의 주문에 대해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용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용성은 제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품절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가용성입니다. 가용성. 다양성에 비례하고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전문성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이건 주문에 대한 기업의 대응 능력이에요. 품절시키지 않는 능력. 품절이란 건 물건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정답 5번. 53번. 서비스 특징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됐죠. 서비스 특징을 알아두셔야겠죠. 53번. 서비스 특징. 뭐 있어요? 무비소이죠. 무비소이. 무, 비, 소, 이. 무형성, 비분리성, 소멸성, 이질성. 이 네 가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무형성은 형태가 없는 거고요. 비분리성은 뭐야?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분리성. 떨어뜨릴 수가 없더라. 생산과 소비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생산하면서 서비스는 바로 되는 거죠. 소멸성은 한번 받으면 서비스 받으면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이질성은 서비스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중에 박스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죠. 호텔이나 리조트는 비수기 동안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저가격 상품 및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비수기 동안 고객을 유인한대요. 비수기 동안은 뭐예요? 고객이 소멸하는 기간이잖아요. 그 소멸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여러 가지 저가격 상품이라든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소멸성. 이게 무형성이겠어요? 이질성이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소멸성에 관련된 내용이더라. 정답은 4번이다.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4번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54번. 이거 소매 업태 발전 이론이죠. 자, 박스 보시면 기존 업태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갖는 새로운 업태가 시장에 진입하면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이들은 각자의 경쟁 우위 요인을 상호 수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서로 결국 뭡니까? 화합된 새로운 업태가 생성된다. 뭐예요? 54번. 기존 업태가 있었는데 여기 새로운 업태가 나왔대요. 신업태죠. 그러다가 둘이가 합쳐졌다는 얘기죠. 합쳐졌다. 뭐예요? 정반합이죠. 정반합. 변증법적 이론이다. 정답은 5번이다. 55번. 상시저가 전략과 비교했을 때 고저 가격, 하이로우 프라이스죠. 하이로우 프라이스. 상시저가 전략. EDLP는 뭐예요? 항상 싸게 파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로우 프라이스는 보통 때는 비싸게, 특정 시기가 되면 싸게 파는 거죠. 왜? 왜 싸게 팝니까? 특히 백화점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고객층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세일 기간이 있죠. 할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품을 갖다 막 쌓아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특정 할인 세일하는 광고도 많이 때려야 되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광고 비용도 많이 들고 재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죠. 그게 단점이다.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죠. 광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게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그라미 1번. 고객의 지갑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일부 품목을 저가 미끼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고객 매장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다 좋아요. 정답은 3번이죠. 절감하는 게 아니라 더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재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든다. 특정 세일 기간 동안 제품을 막 재놔야 되잖아요. 쌓아놔야 되죠. 비용 많이 들고요. 특정 기간 동안에 세일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 홍보 비용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거기에 비해서 장점은 뭐예요? 5번 같은 것들이죠. 다양한 고객층을 섭렵할 수 있다는 거죠. 56번. 아래 글상자는 유통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 옳은 것은 내용을 잘 봐야겠죠. 무엇의 증가로 인해서 뭐가 증가하고 있다. 일단 뭐가 증가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 중에서 증가하고 있는 애들 잘 봐야 돼요. 웰빙 증가하고 있죠. 1인 가구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에 대한 양극화,
이건 증가라고 표현은 안 하죠. 하여튼 소비자 파워 증가 좋습니다. 하여튼 증가하는 애들도 되어 있네요. 무엇의 증가로 인해서 대형마트의 방문 횟수도 줄어들고요. 근거리에서 소량의 물품만 간단히 구입한대요. 소량 구입한다는 거 뭐예요 이거? 웰빙이겠어요? 웰빙은 아니겠죠? 소량, 그다음에 동네 근처에서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라고 그러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 뭐죠? 정답은 1번, 2번이죠. 2번. 1인 가구죠. 1인 가구.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1인 가구.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어때? 가전제품도 1인 용품, 2인 용품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2020년도 지금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인구 센서스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하면 1, 2인 가구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저번 2015년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전체 가구의 25%인가요? 그게 1, 2인 가구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를 그때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57번. 판매 촉진, 세일즈 프로모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일즈 프로모션, 대표적인 게 시식 행사 같은 것들이죠. 바로 먹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죠. 즉시적인 구매를 촉진한다. 2번. 흥미와 구경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3번. 준거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정답 3번이에요. 4번. 상표 전환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식하면서 특히 어떤 제품들이에요. 이거는 고관여 제품이 아니죠. 저관여도 제품이에요. 저관여도 제품. 만두 같은 거 시식 행사 막 한단 말이에요. 소세지 시식 행사 하죠. 내가 먹던 소세지랑 다른 소세지지만 먹었더니 맛있어. 그럼 그거 사는 거예요. 상표 전환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고요. 좋습니다. 준거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 뭐야? 가격의 기준을 변화시키는 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정답은 3번이죠. 53번도 쉬웠어요. 57번 쉬웠고 58번 보겠습니다. 58번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이건 찍어야 되죠? 처음 봤으니까. 유통 마케팅 조사 방법 중에서 일단 키워드가 되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HUT라는 것도 있고 CLT라는 것도 있고 ANU도 있고 패널 조사도 있고 참여 관찰 조사도 있습니다. 참여 관찰 조사니까 이건 설문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5번 아웃. 근데 패널 조사는 우리 마케팅 조사론에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패널은 뭡니까? 그쵸?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몇 명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몇 명이죠? 센서스가 TV 같은 거, 그러니까 TV 시청률 같은 거 조사할 때 어때요? 일정 가구들만 한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대규모 집단을 하는 설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1번, 2번, 3번 1, 2, 3 찍어도 1, 2, 3번 중에 찍어야 되는 거죠. 보시면 1번 HUT는 홈 유시지 테스트. 집에서 사용하는 걸 갖다 테스트하는 거죠. 응답자가 어디 있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제품을 장기간 동안 사용한 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게 HUT입니다. 이것도 설문은 아니죠. CLT, Central Location Test. 이 CLT는 이제 이거 뭐냐면 사람들 일단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모아놓고 응답자들을 일정 장소에 모아놓게 한 다음에 광고 카피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제품으로 만든 것들을 갖다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는 거죠. 소비자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게 바로 CLT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정답은 3번이다. 적어도 1번, 2번, 3번 중에 찍는 게 좋았다라는 거죠. 59번.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도달입니다. 도달. 리치란 단어는 우리 프로모션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였죠. 리치란 단어. 그렇다면 리치가 뭐냐에 관련된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리치의 의미가 뭐냐? 리치. 도달이죠. 도달률. 내지는 도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광고를 했는데 광고 한번 딱 때렸더니 그 광고를 1회 이상 접한 사람들이 개인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수가. 아니면 그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 이게 바로 리치예요. 리치. 이 광고를 한번 때렸더니 그 광고에 대해서 1회 이상 접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죠. 정답은 1번 해당 광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문의 숫자 아니고요.
사람들이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한 총 횟수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개인마다 몇 명이 했는지 이거죠. 총 횟수란 건 뭐야? 한 사람이 10번 할 수도 있잖아요. 10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1회 이상 광고에 접촉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죠. 몇 명이냐. 총 횟수란 건 한 명이 10번, 100번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보면 1억 뷰, 10억 뷰만 나오죠. 한 사람이 100번도 막 본단 말이에요. 이게. 총은 아니다. 총은 아니다. 개별적인 숫자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이 정답이었고요. 4번 뭐 가능성 이런 거 아니고 5번 평균 이런 것도 아닙니다. 60번 유통 경로상에서 판촉입니다. 판촉. 세일즈 프로모션, 판매 촉진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일즈 프로모션 대표적인 게 지식 행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단기적으로 그때 아니면 또 안 사요. 그때 아니면.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판촉 활동은 경쟁 기업에 의해 쉽게 모방되어 있는 거. 그쵸? 여기서 시식 행사하면 다른 회사 또 와서 하기도 하잖아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오긴 어렵고요. 2번. 판촉 활동은 단기적으로 소비자한테는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기업에게는 시장 유지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 판촉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3번. 판촉 활동은 장기적 아니죠? 뭡니까 이거? 단기적인 거예요. 즉각적인 거죠. 즉각적인 거. 정답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판촉 활동, 세일즈 프로모션은 매우 단기적이고 즉흥적이고 즉시적이다. 정답 3번. 61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머천다이징 잘 나오는데 이번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였어요. 이것도 찍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제일 잘 나왔던 건 뭐죠? 그 6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크로스 머천다이징, 그 다음에 5번 스크램블드 머천다이징, 특히 5번 스크램블드 머천다이징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기출문제. 크로스 머천다이징 뭐죠? 이거 61번 크로스 MD 이거 뭐예요? 크로스 셀링을 기억하시면 돼요. 교차 판매라고 그래요. 교차 판매. 관련되는 상품을 같이 판매하는 거잖아요. 이거 크로스 MD는 관련되는 상품을 같이 머천다이징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크램블드 머천다이징은 이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진열을 재구성하는 거, 재구성하는 거. 재구성.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보면 두 번째가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짝대기가. 판매 후 남은 상품을 제조업체에 반품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전체 상품을 사들이는 것. 뭐예요? 반품 불가. 반품 불가라는 게 붙어 있는 게 뭐냐? 그 정답이 4번이다. 리스크 머천다이징이다. 리스크 머천다이징이 정답이었어요. 반품 불가. 반품 불가라는 게 뭐야? 그게 뭐 하나의 리스크죠. 리스크를 작용한다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었어요. 이 문제가 그렇게 또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그동안은 1번, 5번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1번, 5번에 대한 것들 정확한 개념만 있었으면 뭐 날씨 머천다이징은 아니고요. 뭐 코디네이터도 아니라면 4번을 좀 찍기는 좀 수월했을 겁니다. 근데 1번, 5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으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2번 고객관계관리 CRM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객 유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RM 문제가 앞에 나왔었죠. 장기적인 관계로 구축하는 거예요. 충성도를 높이는 거죠. 기존 고객을 이탈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1번 다빈도 구매자 프로그램 좋죠. 반복 구매 행위를 자극하고 소매업체에 대한 충성도를 제고한다. 좋습니다. 2번 특별 고객 서비스 수익성과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개발하고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CRM에서는 장기적인 관계 구축, 그 다음에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그다음에 기존 고객 이탈 방지 프로그램, 기존 고객한테 뭘 해주는 거예요? 1:1 마케팅 해주는 거예요. 또 뭐 어떻습니까? 기존 고객은 어때?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가지고 있으면 접근하기가 좀 쉬웠다. 3번 개인화
개별 고객 수준의 정보 확대와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편익 1:1 마케팅, 원투원 마케팅 좋습니다. 4번 커뮤니티. 인터넷상에서 고객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소매업체와 깊은 관계를 그렇죠. 왜 깊은 관계가 형성되겠어요? 장기적인 관계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그 커스터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옹호자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파트너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 4번까지 다 맞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쿠폰 제공하는 건 쿠폰 제공은 뭐예요? 한 번 쓰면 끝이잖아요. 단발성 이벤트죠. 정답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그렇게 또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었겠어요. 이 문제. 63번 보겠습니다. 63번은 동선에 관련된 문제인데 동선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레이아웃에 관련된 문제, 레이아웃. 정답은 3번인데요. 동선은 직선적인 동선과 곡선적인 동선으로 구분되는데 백화점은 주로 직선적입니까? 너무 쉽죠? 백화점은 어때요? 자유형이잖아요. 자유형. 비대칭, 자유로운 동선 이런 것들이죠. 정답 3번이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64번 소매점. 포인트는 소매점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분류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이죠. 소매점, 직접 소비자한테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를 소매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매점에서는 1번 소비 패턴을 중심으로 한 분류 이용하겠죠. 두 번째 TPO,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분류. 세 번째 한국 표준 상품 분류표를 중심으로 한 분류. 정답은 3번이죠. 이건 언제 쓰는 거예요?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거예요. 정부에서 쓰는 거예요. 통계 자료 만들기 위해서. 정답 3번이죠. 4번 대상 고객을 중심으로 한 분류. 5번 상품 용도를 중심으로 한 분류. 다 맞잖아요.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실제로. 누가? 소매점이.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잘 안 읽어서 그래요. 소매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상품 분류 기준이죠. 그냥 문제 소매점이라는 걸 읽지 않고 일반적인 상품 분류 기준을 옳지 않은 것은 3번도 해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매점에서 사용하는 거죠. 소매점이라 함은 리테일러라 함은 뭡니까? 리테일러는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이잖아요. 65번 상품들을 상품 계열에 따라 분류하여 진열하는 방식으로 특히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에서 주로 채택하는 진열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 진열 정답 1번인데 이거 문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는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 그냥 분류해서 그 같은 종류끼리 모아놓은 거죠. 1번인데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분류진열이라는 게 그냥 뭐 일반적인 개념이지 이게 뭐 학문화된 용어도 아니잖아요, 이게. 2번 라이프 스타일별 진열은 뭡니까? 특정 상황이라든가 특정 환경을 설정해 놓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뭐 있어요? 어떤 것들? 파티, 가정에서 쓰는 거, 레저 부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데. 정답은 1번이었다. 2번.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66번 쉬운 문제죠. 푸시입니다. 푸시. 풀 전략이 있고 푸시 전략이 있죠. 푸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조업자가 도매상, 소매상에 계속 밀어내는 거잖아요. 밀어내는 거. 밀어내는 대표적인 방식이 인적 판매.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장려금 지급 이런 것들이요.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제조업체가 중간 상인들의 자발적인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밀어 제끼는 거예요. 푸시하는 거죠. 좀 강제적인 겁니다.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밀어 제끼는 거죠. 물건 팔아오라고. 그죠? 정답 3번. 67번. 소매점이 사용하는 원가 지향. 가격 설정 정책의 장점입니다. 장점. 원가 지향. 원가 지향이란 게 뭐예요? 67번. 원가 지향, 가격 설정. 요거의 장점이 장점. 원가 지향, 가격 설정에는 뭐야? 원가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코스트가 있으면 코스트, 원가만큼만 받던지 뭐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원가만 받겠어요? 플러스 알파 조금만 더 받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이윤을 붙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원가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는 제조업자들 다 알잖아요. 다 있잖아요, 자료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이 가격을 접근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거 말고 만약에 이제 뭐
고객이 뭐 인지하는, 고객이 인지하는 뭐 부가가치 가격 전략이라 이런 것들 어때요? 고객이 인지하는 거, 반응하는 거, 지각하는 거 이거 다 검토해야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이런 거. 거기에 비해서 원가 지향 가격 설정 정책은 상당히 쉽죠? 상당히 쉽죠. 딱 떨어집니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장점이에요, 장점. 마케팅 컨셉에 가장 잘 부합합니까? 2번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격 전략이에요. 이 극대화가 이거 가지고 돼요? 원가를 지향하는데? 잘 안 되죠. 3번 가격 책정이 단순하고 소요 시간이 짧다. 그렇죠. 원가 플러스 알파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정답 3번. 68번 공급업체와 소비업체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비윤리적인 것. 이제 이 문제는 마케팅 문제라기보다는 유통물류 일반에 상당히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마케팅에 나왔어요. 특이하게. 공급업체와 소비업체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비윤리적인 상업거래와 관련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해서 회색시장. 회색시장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직구죠. 해외 직구하는 거. 병행수입이라고 그러죠. 2번 역청구. 판매가 부진한 상품에 대해서 소비업체가 공급업체한테 반대로 매입을 요구하는 것. 이거 역청구가 아니라 역매입이더라. 역매입. 역매입이 역청구가 아니라 역매입이더라. 매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역매입. 그렇다면 역청구는 뭐예요? 소매상이 공급업체로부터 발생한 어떤 수량의 차이가 있어요. 잘못 보내가지고 수량 차이에 대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공제해 주는 게 바로 역청구입니다. 역청구. 대금을 공제해 주는 것. 정답은 2번이다. 2번은 역청구가 아니라 역매입이었다. 역매입. 69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촉진수단. 지금 세일즈 프로모션에 관련된 문제 여러 문제 나오고 있죠. 해당하는 것으로서 옳은 것은 촉진입니다. 촉진. 우리 이제 네 가지가 있었죠. 촉진수단. 촉진. 68번. 68번이요? 69번이에요? 69번이네요. 69번. 69번 보시면 이 촉진수단.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광고. 그다음에 PR. 홍보를 포함하는 거죠, 이거. 그다음에 인적 판매. 또 하나는 판매 촉진이라는 게 있죠. 판매 촉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시험에서는 어때요? 오늘 시험에서 이게 두 문제 나왔죠. 판매 촉진이 두 문제 나왔어. 두 문제. 근데 광고에서도 한 문제 나왔죠? 아까 리치. 여기서 오늘 시험이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랑 홍보를 또, 그쵸? 비교하는 문제 잘 나오죠. 또 인적 판매도 나왔네. 뭐, 푸시. 여러 문제 나왔네. 둘, 셋, 넷. 다섯 문제 나왔다. 다섯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번 문제를 낸 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촉진 전략 쪽으로 아마 좀 공부를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광고랑 홍보랑 비교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광고는 뭐예요, 이거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비용.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PR이나 홍보는 돈이 안 들어가요. 누구? 특히 PR 같은 거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이거? 뉴스라든가 신문 같은 데서 당연히 해주는 거죠. 2020년도 3,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몇 조를 넘었습니다. 막 나오잖아요. 현대자동차가 몇 대를 팔았습니다. 이런 거. 알아서 해주는 거죠. 보도해 주는 거예요. 보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신뢰성이 어때요? 신뢰성이 상당히 낮죠. 왜? 과대 과장 광고 하잖아요. 과대 과장 광고. 광고주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죠. 거기에서 얘네들은 신뢰성이 높아요. 있는 그대로 보도해 주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래 글상자에 설명하는 촉진수단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뉴스 기사 밑줄 짝이죠. 스폰서십. 두 번째, 다른 촉진수단보다 현실감이 있고 믿을 수 있다. 신뢰성이 빵 높다. 뭐겠어요, 이거? PR이죠, PR. 이거. 이 부분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지금 프로모션에 관련된 문제, 촉진수단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 문제, 5문제나 출제됐다는 게 이번 시험의 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70번 마지막 문제죠. 유통 경로의 성과 평가 방법 중에서
재무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 지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이거 재무 비율에 관련된 문제인데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 이 문제를 틀렸으면은 맞출 문제가 없어요. 1번 순자본 수익률, 수익률이죠? 자기자본 이익률, 매출액 증가율, 재고자산, 재고회전율 다 뭐예요? 재무 비율에 관련된 거예요. 특히 재고회전율, 이 회전율, 활동성 비율인 것이고요. 매출액 증가율, 성장성 비율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본 수익률, 수익률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기자본 이익률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비해서 부가가치 자본 생산성, 이거는 재무성과 평가 지표가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라는 거. 전략적 수익 모형이 아니다라는 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이렇게 해서 46번부터 70번까지 풀어봤어요. 풀어봤는데 몇 문제는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또 이제 쉬운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잘 풀어보면, 내용을 잘 보면 또 맞힐 수 있었는데 시험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할 만한 문제들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한 60점대는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제 3과목 유통 마케팅에 대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험은 기존 문제은행식과 좀 다른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 문제들이 다음 시험 이후에는 조금 더 같이 이런 문제들이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나오면 지금 나왔던 문제들이 또 유사하게 출제된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기출문제 잘 분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